군대에 가면 밥은 먹을 수 있다면서요? 그 말을 믿고 자원입대서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24살이었습니다. 라선 동북 끝자락의 작은 산골 마을, 눈이 내리면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봄이 와도 배고픔만은 녹지 않던 그곳에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돌격대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 고기가 오른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 배를 채우며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탄광에 들어가거나 장마당에서 어머니를 돕거나 아니면 군대에 가거나 그 중에서 군대만이 유일하게 밥을 준다는 보장이 있었습니다. 은결아, 군대 가면 그나마 굶진 않는다더라. 내가 먹고 살 길은 그것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등은 이미 탄광 속에서 굽어 있었고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최소한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곳에서 몇 년만 버티면 제대 후에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런 작은 희망 하나만 품고 나는 자원입대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대 전날 밤, 어머니는 내게 삶은 감자 2개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가거라. 거기 가면 힘들 거다. 힘들 거라는 말, 그 의미를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래도 굶진 않겠지. 군대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나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 누군가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야, 군대 가면 고기도 나온대. 진짜래. 에이, 그럴 리가. 그래도 죽는 먹는 것보단 낫겠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가슴속 작은 희망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버티면 돼. 살아남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그 작은 희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증언의 시작점이 될 줄은. 트럭이 도착했고 우리는 짐짝처럼 실려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고 눈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나는 손에 쥔 감자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가 향하는 곳이 보호받는 군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이게 밥이라고 주는 거야? 첫 식사 시간, 내 앞에 놓인 건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놓은 것 같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국자로 떠서 그릇에 담는 순간에도 뚝뚝 떨어져 내렸고 냄새는 쉰 곡식 냄새가 났습니다. 입대 후 사흘째 나는 깨달았습니다. 군대는 내가 상상했던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는 사람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아침 5시 기상나팔이 울리면 영하 15도의 새벽 공기 속에서 구보를 뛰어야 했고 아침 식사는 그 옥수수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감자 몇 조각이 떠다니면 그나마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야, 은결아. 이거 먹고 어떻게 하루를 버티냐? 옆에 앉은 동기 철민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더 못 버텨. 나는 짧게 대답하고 죽을 떠먹었습니다. 맛도 없고 배도 안 찼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오전 훈련을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하루 14시간 노동이 기본이었고 산악 행군, 진지 구축, 땅굴 작업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은 틀어지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셔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굶주림보다 폭력이었습니다. 이 새끼들아, 느려 터져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 고참 병사들은 조금만 느려도 주먹을 휘둘렀고 상급자들은 눈에 거슬리면 군장을 메고 무릎 꿇려 세웠습니다. 이유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기분이 나빠서, 꼴이 보기 싫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민이 배급 창고 근처에서 감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걸 주운 것뿐인데 그걸 본 분대장이 달려왔습니다. 이 도둑놈 같은 새끼, 감히 군량을 훔쳐? 아닙니다. 저는 그냥 떨어진 걸. 닥쳐. 군장 메고 운동장 10바퀴 뛰어. 철민은 20kg 군장을 메고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5바퀴째가 되자 그는 비틀거렸고 8바퀴째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아직 2바퀴 남았다. 하지만 철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헐떡였고 결국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인간이 없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도 동지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힘만이 있었고 굶주림만이 있었고 폭력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품어야 할 욕망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살아남아 가족 곁으로 돌아가겠다. 충성도, 희생도 그 어떤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내가 가진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 작은 욕망은 어느 순간 나라를 향한 충성보다 강해졌고 현실은 하루하루 더 잔인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버텨야 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반드시.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다짐만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은결아, 너 요즘 분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 다 보인다. 철민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입대 2달째, 나는 이 지옥 같은 부대에서 버티기 위한 나만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죽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죽고, 눈에 띄면 죽는 곳.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식량 확보였습니다. 배급 창고, 당직을 자원했습니다. 다들 귀찮아하는 야간 당직이었지만 나에겐 기회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옥수수 가루 포대와 감자 자루가 쌓여 있었고 나는 매번 당직을 설 때마다 손바닥만 한 감자 하나씩을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았지만 배고픔은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숨긴 감자는 침상 밑 군화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했고 한밤중에 몰래 씹어 먹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게 내 생존이다. 두 번째 전략은 폭력 회피였습니다. 상급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기 5분 전에 일어나 분대장의 군화를 닦아놓고 점호 전에 먼저 대기하고 훈련 중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되 뒤처지지도 않는 중간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은결이 너 요즘 부지런하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더라. 분대장이 어느 날 내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엔 의심과 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습관입니다. 집에서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분대장의 폭력 대상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록이었습니다. 밤마다 다들 잠든 후 나는 작은 종이 조각에 메모를 했습니다. 볼펜 심이 없어서 연필 가루를 침으로 개어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오늘 배급량 옥수수 죽 반 그릇. 감자 없음. 철민, 군장 폭행 후 의무실 이송. 분대장, 병사 식량 빼돌려 개인 보관. 이 기록들은 내 속옷 안쪽 솔기에 숨겼습니다. 들키면 끝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록을 쓰는 순간만큼은 내가 아직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야 한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 기록이 내 생존의 이유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맞을 때 외면했고, 배고파하는 전우에게 감자를 나눠주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아부하는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가 역겨웠습니다. 내가 변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약한 인간이었나? 자책과 냉정함 사이에서 나는 매일 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군화를 닦았고, 창고 당직을 섰고, 감자를 숨겼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먼저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 부대에서 적응이라는 이름의 생존법을 익혔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의 감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생존 전략이 나를 더 큰 진실 앞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은결아, 나 여기서 못 버티겠어. 너도 같이 가자. 철민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대 넷째 달, 내 생존 전략은 나름대로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분대장의 눈밖에 나지 않았고, 창고 당직을 통해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했고, 폭력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고참 병사 성우였습니다. 그는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은결. 너 요즘 분대장구나 닦아주고 창고 당직도 자주 서고 그러더라.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냥 해야 할 일이라서 합니다. 해야 할 일? 아니면 뭔가 챙기는 게 있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면 단순한 의심일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똑똑한 놈이네. 좋아. 내 방식대로 살아봐. 그런데 말이야. 그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무 티나게 하지 마. 눈에 띄면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성우는 떠났습니다. 경고인지 조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철민이었습니다. 함께 입대했던 동기 철민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군장 폭행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철민이 내 침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은결아, 나 여기서 못 버티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진정해. 조금만 더 버티면 뭐가 달라져? 우리 여기서 그냥 죽는 거야. 천천히.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나 탈영할 거야. 너도 같이 가자. 국경까지 사흘이면 갈 수 있어. 탈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쳤어?
잡히면 총살이야.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야. 차라리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아? 철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은결아, 너도 알잖아. 여기서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 우리 같이 나가자.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철민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탈출? 생각해 본 적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나뿐 아니라 가족도 연좌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철민아, 나 아직은 알았어. 내가 무서운 거 이해해. 그럼 나 혼자라도 갈게. 철민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비겁한 건가? 아니면 현실적인 건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민의 제안, 성우의 경고,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이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이 선택이 내 운명을 바꿀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병신들아, 너희가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날 밤 나는 체제가 병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철민과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생존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고 철민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영하 25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막사에서 우리는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고 복도를 지나다 배급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 달 배급량 절반은 우리가 챙긴다. 병사들한테는 반만 줘. 알겠습니다. 중대장 동무. 나는 숨을 죽이고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중대장과 보급 담당 장교가 감자 자루를 따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식량을, 우리가 하루 14시간 노동하고 받아야 할 그 식량을. 요즘 병사들 불평 많지 않나? 불평? 입 탁 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먹을 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들은 웃으며 자루를 옮겼습니다. 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인가?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죽은 평소보다 더 묽었습니다. 감자는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야? 한 동기가 투덜거렸습니다. 그 순간 분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뭐? 불만 있어? 그럼 굶어. 조국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동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묵묵히 그 물 같은 죽을 떠먹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병사도 국민도 지키지 않는다. 점심시간, 나는 혼자 막사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훔쳐 숨겨둔 감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나도 그들과 같은 거 아닐까? 동료들이 굶주리는데 혼자 배를 채우는 게 과연 생존일까? 아니야. 이건 생존이 아니라 공범이야.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실태를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 생존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증언이었습니다.
장교들의 식량 착복, 병사 배급량 절반 유출, 영하 25도 막사, 난방 없음, 동상 환자 3명 발생, 치료 없음, 군장 폭행 일상화, 의무실 이송 후에도 처벌 없음. 손가락이 쉬었지만 나는 계속 썼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사명감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철민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은결아, 나 다음 주에 간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안 갈 거야? 나는 철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몰랐습니다. 철민의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탈영병 김철민, 인민의 이름으로 총사령을 집행한다.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철민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부대원이 운동장에 모였고 우리 앞에는 기둥에 묵힌 철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군복은 찢겨 있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다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이자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다. 인민의 적이다. 정치장교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찾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미안함과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은결아.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총사령 집행,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철민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기둥에 묵힌 채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철민의 축 늘어진 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배신한 자의 최후다. 명심하라. 집합이 해산된 후에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철민에게 창고 당직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길을 함께 이야기했던 밤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함께 가지 않았기에 철민은 혼자 갔고 혼자 죽었습니다. 그가 죽게 된 건 내 책임일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철민의 침상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침상. 그의 군화도 군복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야, 은결. 너 철민이랑 친했지? 성호가 다가왔습니다. 네, 조심해. 탈영병이랑 친했던 놈들 다 감시 대상이야. 괜히 의심받지 마. 성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 사이에서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못 본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탈출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동시에 이곳에 남아있으면 나도 철민처럼 서서히 죽어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국경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철민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너무 급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달라야 했습니다. 철민아, 미안해. 나는 살아남아야 해. 내 목까지. 속옷 안쪽에 숨긴 기록들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이제 이 기록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민의 이야기도
여기서 죽어간 모든 병사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철민처럼 기둥에 묶여 총을 맞는 꿈, 국경을 넘다 얼어 죽는 꿈, 가족이 연좌제로 끌려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여기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는다. 탈출 준비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진행되었습니다. 식량을 더 모았고 지도를 외웠고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거기서 안 서면 쏜다. 총성이 내 뒤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죽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경까지의 경로, 초소 교대 시간,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방법, 머릿속에 모든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영하 20도의 혹한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 초소 병력이 가장 피곤해지는 시간. 나는 침상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속옷 안쪽에 숨긴 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며칠 동안 모아둔 옥수수 가루와 감자 2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민의 빈 침상을 바라봤습니다. 철민아, 나는 성공할게. 내 이야기도 함께 가져갈게. 막사 문을 나섰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발자국이 금방 지워질 테니까요. 경계선을 따라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1시간을 걸었을까.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저 너머가 중국이고 그곳을 지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얇은 곳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삐걱,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멈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 병사가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 등을 비췄습니다. 거기서 안 서면 쏜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미친 듯이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내 옆 얼음을 뚫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멈추면 확실히 죽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강 반대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 자유. 생존.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올랐습니다. 강둑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힘을 다해 기어올랐습니다. 이 새끼 서. 뒤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나는 강둑을 넘었습니다. 중국 땅. 나는 그곳에서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밭에 얼굴을 묻으며 살았다. 나는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주머니에 감자로 연명하며 눈을 녹여 물을 마시며 쓰러질 듯 걸으며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살아도 되는 건가요? 며칠 후 나는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환한 불빛, 따뜻한 공기. 정착센터에서 처음 받은 식사는 따뜻한 된장찌개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해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속옷 안에 숨겨온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 하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철민아, 우리 도착했어. 이제 내 이야기를 전할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총성도, 비명도, 추위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 할머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날 때마다 나는 이 말로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르신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착센터에서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이곳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적응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이면 악몽을 꾸었고 큰 소리가 나면 움찔했고 음식을 남기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결 씨,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강사로 활동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속옷 안에 숨겨왔던 그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위해 살아남은 거야. 나는 강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첫 강연은 서울의 한 시니어 대학이었습니다. 60대에서 80대까지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 전 북한 군대에서 탈출해 이곳에 온 은결입니다.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라선의 산골 마을 이야기, 굶주림 속에서 자원입대한 이야기, 군대에서 목격한 폭력과 착취, 철민의 죽음,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까지. 말을 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고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배운 건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존엄을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도 배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 고생 많았네. 우리도 전쟁을 겪어서 아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할머니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네. 내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고. 그날 이후 나는 여러 곳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시니어 대학, 행복학교, 복지관, 경로당. 어르신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셨고 동시에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은결 씨, 이제 여기서는 안전하니까 편히 살아요. 젊은이가 참 대단해. 그 나이에 그런 결단을 내리다니.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치유였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전하며 동시에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 후 한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은결 씨, 지금 행복한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철민을 그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환했습니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화로웠습니다. 철민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생존만을 바라보는 병사가 아니야. 나는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어. 속옷 안에 숨겨왔던 그 기록들은 이제 책으로 엮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군대의 실태를 알리는 자료로, 인권 교육의 자료로, 그리고 무엇보다 철민을 비롯한 그곳에서 죽어간 이들의 증언으로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병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여러분이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연 날짜가 달력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내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증언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억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